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전국 단위의 초대형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소식과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공식 규정해서 원조 중단 검토 등을 한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진보정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 등으로 격돌이 예상됐습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컴퓨터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되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를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청와대는 부품 공작이라며 맞섰습니다. 2월 1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한 가운데 앵커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검찰의 증거 목록을 보면 북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은 팩트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접 지역인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군사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공세라기보다는 팩트에 기반해서 북한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야당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고 부품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문서의 서문에 이 문서는 내부 검토용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고 문서의 결론에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조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은 비핵화 이후에 추진할 내용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꾸 청와대와 연결하고 대통령에게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며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극비리에 진행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기술과 장비 사용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원자력 협정을 새로 맺어야 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하며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해서 철저한 검열과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약 5조 원의 비용을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어떻게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산업부가 이 보고서를 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감사원 감사 전에 그것을 삭제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는데 박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대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앵커가 윤 부위원장에게 여당이 선거용 부품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2년 전에도 원자력 관련 문제가 언론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선거가 목적이라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 지금 이 시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 선거가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윤 부위원장은 이 문건이 수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고 문건 삭제와 관련된 정부의 조사 결과도 야당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애초에 극비리에 진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모두 알기에 한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들은 후속 보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적행위라는 표현도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하고 시효가 끝나자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를 대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것을 4월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갈 계획이겠지만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면 보고서에 DMZ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안, 경수를 짓기로 했던 신포 쪽에 건설하는 안, 신한울 3, 4호기를 가동시켜서 전력을 공급하는 안이 내용에 들어있다는데 그 사실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 하나가 이를 보도한 것이고 다른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는 사안이다. 윤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은 그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30년의 역사 속에서 다 검토되어 왔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위원장은 이전 정부들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신한울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월 1일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전면 공개하며 논란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자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감안한 정보 공개라고 말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이 이슈를 꽤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뉴스포커스뿐만 아니라 뉴스 1번지, 15와이드 등에서 패널을 초청하여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요. 대부분 패널이 여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패널이 달라져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의 입장은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도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공개된 문건 내용도 해석해주는 진일보한 논의가 시청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뉴스포커스에서는 이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의 주된 효과가 특정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임 부장판사는 2월 28일로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의 요지가 징계 처분과 비슷하게 임 부장판사의 연금 수령권, 변호사 개업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못 받게끔 한다는 것이므로 탄핵안 발의는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말한 것 중에 법관의 독립은 헌법의 가치다. 법관의 독립을 이루는 방법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데 이 사건은 내부적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탄희 의원이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28일 임기 만료로 탄핵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므로 고유의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탄핵 발의 및 심리는 국회의원의 직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논의된 사안으로 대법원장에게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부터 계속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 1심 판결에 헌법적 위반이다라는 판결 내용이 적시된 때가 2020년 1월이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임 부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동안의 법원의 성향이나 경향을 보고 못마땅하니까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만 하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법관 탄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김경수 지사의 재판 등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야당이 펼치는 일반적인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법원에서 임 부장판사가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국회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법원이 위헌을 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관도 법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왜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이번에 마무리 지어놓지 못하면 앞으로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회는 해야 할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국회 책무 수행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재판에 내부에서 간섭했을 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면 부족한 조항을 별도로 만들거나 보완하는 입법 형식도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탄핵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번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을 다차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시점에 탄핵안 발의가 적절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 이번 사건에 국한된 공방에 머물러 있지만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와 그 파장 등을 언론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달 30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생명의 빵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카페는 매주 목요일이면 빵 공장으로 변신한다는데요. 카페에서 한창 구워지고 있었던 카스텔라는 그냥 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양까지 고려한 그야말로 맞춤형 빵입니다. 설탕은 줄이고 달걀은 원래 비율보다 배 가까이 넣어 만들었다는 인터뷰에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란은 그 비율보다 한 배 가까이를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1,500여 개의 카스텔라가 만들어진다는데요. 1,500여 개의 카스텔라가 만들어집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빵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 함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지난 1월 2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넘게 단 한 번도 빵 굽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매주 빵을 굽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매주 독거노인 등 400여 가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400여 가구에 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병인 목사는 생명의 빵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봉사자들의 삶을 즐겁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병인 목사는 봉사를 위해 직접 제빵 기술을 배웠다는데요. 우병인 목사.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이 중단되는 곳이 많아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함께한 자원봉사자들 각각의 알짜 노하우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빵 종이에 빵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따뜻할 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일을 척척 해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쉴 새 없이 구워지는 카스텔라는 외롭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정성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이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이웃을 향한 봉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고자 봉사에 나선 봉사자들의 모습을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 노력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이거 봉사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더 감사한 거죠. 바라는 마음. 포장까지 마친 빵은 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각 지역으로 배달한다는데요. 단순히 빵을 전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일까지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려 도착한 농촌 마을에 빵을 배달하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빵을 받은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에서 빵과 사람을 향한 반가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내주면 다 좋지. 적적했던 어르신들에겐 빵을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맛있는 빵도 반갑지만 누군가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 더 반갑다는데요. 빵 하나하나에 들어간 손길과 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봉사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센터, 복지관 등 여기저기서 사랑의 빵을 챙겨간다는데요. 가져가기 위해 카페를 찾아옵니다. 우병인 목사는 어떤 분들에겐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져다주는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워서 혼자 있을 때 그리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빵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그에게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꼭 빵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 소통이 되고 이런 일을 생명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마음을 울리는 방송이었습니다. 전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같아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오지훈 학생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카스텔라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빵빵한 희망 나눔이라는 타이틀처럼 소통과 나눔이 가득한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공수처의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여러 논란 끝에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논란 끝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고 공수처장과 차장까지 지금 임명된 상황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재 연구관이 취임을 했고 지난 28일에는 또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합헌 결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 정치권의 반응 등을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달 19일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진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 등과 관련된 이른바 한방은 없었다고 K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국 대학의 방문 연구원을 다녀와 불거진 편법 육아휴직 논란이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입법사법 행정에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 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공수처 차장으로는 여운국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조직 구성도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될 텐데요. 차장 인선 과정에서의 논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조직 구성에서의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9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여 차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조선비즈는 보도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신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 후보자 반대 주장에 대해 김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 처장의 단수 제청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여 후보자 제청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온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고 뉴스와는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을 담당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2일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공수처의 비판적인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인사위원회의 검사 추천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시점이 좌우될 전망이라고 세계일보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는 정원인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은 처장과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들어 검찰 출신 인사를 가능한 한 많이 선발해 수사력에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첫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첫 수사 대상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고 찬반 입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문객이라고 반대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수처법상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열됐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다음 날 공수처의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에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김준호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는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 처장이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경제는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네, 공정성 논란, 중립성 논란,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면서 본 임무를 다하려면 우리 언론에서도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순서에서 국회와 검찰, 경찰이 가장 저조한 신뢰도 1, 2,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김준호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업무를 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구성원이 누가 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생 조직으로 새롭게 시작될 공수처는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서도 논란이 없는 인사 구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 실무를 책임지게 될 23명의 공수처 검사들 구성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나 특정 성형 변호사들이 다수 검사로 임명될 경우에는 중립성과 수사 역량 모두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향후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검사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